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 전후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한 번 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가면서 예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아예 예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이 안 나와도 너무 많이 안 나왔네요. 부산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소리에 놀래서 그러셨는지 아직 직장 퇴근이 길에 비가 오고 그래서 막혀서 그런지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나온 사람이 굳이 안 나왔다고 야단 들을 필요는 전혀 없겠지요. 여러분들은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부산 땅의 복덩어리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전도합시다. 좋게 말할 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말하는 게 늘 무섭다고 그랬지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딱히 헌금하는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들어오시는 대로 헌금하시면 우리가 앞에 강대상에 올려서 또 강사님한테 헌금을 위한 기도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시는 것처럼 제 목회 스타일이 이런 집회 있으면 막 구역별로 남자인도회별로 뭐 출석 체크하고 뭐 사람 막 동원하고 이러는 거 아주 싫어해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짧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순서 아무것도 없이 마찬가지로 바로 말씀 듣고 끝나고 나면 어제처럼 적어도 10분 이상은 이왕 모였으니까 10분 이상은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할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이 되면 개인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주기도문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신 분은 내일 출근하셔서 자기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는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이 없어서 참 안타깝고 아쉬웠다. 오늘 저녁 마지막 집회인데 꼭 같이 참석하자 이렇게 꼭 권면하셔서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계속해서 오늘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대한민국 건국 세미나 이호 목사님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시다고 오늘도 큰 은혜 끼쳐달라고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이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등을 돌리고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고 형제와 자매가 인연을 끊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속아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 우리들은 담대하게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믿음과 그 정성으로 대연성결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땀 흘려서 고생해서 마음 상하면서 때로는 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힘들게 모은 재물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고생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삶의 사연이 담겨 있는 이 소중한 예물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헌금과 함께 드리는 가정과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그리고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년 7개월 정도를 지났는데 그때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러일 전쟁은 한마디로 누가 먹느냐는 싸움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겼으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식민지가 됐겠죠.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지경이 되니까 고종 황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이대로 가다 나라 망하겠구나. 어느 쪽이 이기든지 조선은 망하게 돼 있어요. 야, 큰일 났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일본보다 더 큰 나라, 러시아가 이기든 일본이 이기든 야, 조선은 지켜줘야 돼. 조선 독립을 유지해줘야 돼. 이렇게 더 러시아,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조선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건 망하겠구나. 그래서 고종 황제가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와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 조선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딱 한 나라, 미국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게 돼요. 전쟁이 어느 쪽이 이기든지 상관없이 우리 조선의 독립을 지켜주십시오. 그때만 해도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미국에 특사를 보내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고종 황제가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영어 누가 제일 잘하냐? 신하들이 조선 팔도에 영어 그러면 이승만이 1등입니다. 걔 요즘 뭐래? 지금 역적이 되어갖고 깜빵에 갇혀 있습니다. 빨리 풀어줘. 그래서 역적 이승만이 영어를 잘해갖고요, 국가적 위기의 시간에 외교관이 돼서 풀려납니다. 고종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실제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요. 그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 활동을 펼치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게 됩니다. 이승만은 외교관으로 미국에 갔다가 거기 눌러 앉아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승만이 공부한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세 학교의 공통점, 첫째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대학 랭킹 2등이 하버드, 1등이 프린스턴. 지금 현재 세계 1등하는 프린스턴에서 한국 최초가 아닙니다. 아시아인 최초, 동양인 최초, 황인종 최초로 1910년 이승만이 국제법 박사를 받아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 세 학교는 공부만 잘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출신이 그 바람둥이로 유명한 빌 클린턴, 하버드 대학 출신이 존 F 케네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오바마, 그러니까 현재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후배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한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 세계 최고 명문이고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그 세 학교를 연달아 졸업하게 돼요. 여러분, 이 정도 학벌이면 세계적입니다. 미국에서도요, 웬만한 도시에 가면 이승만과 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도시 전체에 한 명도 없어요. 뉴욕 같은 대도시에 가보면 그 당시 이승만이랑 비슷한 학벌 가진 사람이 3-4명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지 워싱턴 학부, 하버드 대학원,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요 이승만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은 미국 엘리트를 조사해봤더니요,
1년 등록금 한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 미국 최고 명문 사립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이 이승만하고 학벌이 똑같아요. 그 학부, 대학원, 박사까지, 그것도 세계 최고 명문에서 마치는데 몇 년 걸렸나 봤더니요, 미국 명문 사립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이 12년 걸렸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학 4년, 대학원 2, 3년, 박사과정 3, 4년, 그 12년 걸립니다. 그건 미국 사람 얘기고요. 이승만은 조선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영어 사전도 없었어요.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에 조선 선비가 미국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거의 영양실조 상태에서 공부하다가 기절하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공부했는데요, 이승만이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세계 최고 명문을 5년 만에 끝냈어요. 이게 지금도 깨지지 않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승만 그러면 그 독재자고 뭐 이렇게 욕만 하는데요, 미국 가보면 이승만이 졸업한 학교에 기념관도 있고요, 기념패도 붙어 있어요. 왜? 그 당시 아시아 사람이, 황인종이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최고 명문 학교를, 여러분 명문 대학이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우리 동네 가까운 대학 아무 데나 가도요, 대학 졸업하는 데만 3, 4년 걸리잖아요. 조선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세계 최고 명문을 5년 만에 대학,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끝냈어요. 이게 세계 신기록입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죠. 예, 요게 박사학위 받은 사진이에요. 1910년, 지금부터 105년 전에 2015년 현재 전 세계 대학 랭킹 1등하는 프린스턴 대학교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고 가운 쓰고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게 100년 전 찍은 사진인데 흑백이지만 지금 봐도 사진이 근사하죠? 이승만 박사가 미남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사진을 보면 슬퍼요. 눈을 보면 막 이렇게 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던 그날 조선이 멸망해요. 그 이승만 박사가 일기장에다가 내 인생의 가장 슬픈 졸업식이다. 뭐라고 썼냐면, 내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왜 국제법 공부했냐면요,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국제법 외교를 잘해서라도 이 나라 살려보자. 그리고 외교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조국을 구하려고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더 이상 내 조국은 내 나라가 아니라 일본인의 나라가 됐다. 이승만 박사 졸업식 날 그렇게 씁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시작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여기 이승만 박사의 그 당시 졸업 논문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요, 이승만의 전시중립론. 이 이승만 박사의 논문이 지금도 통용되는 국제법의 기초가 돼요. 나라와 나라 사이가 무역하다가 전쟁이 나면 전쟁 중에도 무역을 계속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국제법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 논문입니다. 이 논문 내용 얘기하면 뭐 너무 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연설하면서 한국 학자의 논문을 인용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가 바로 이거예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전쟁통에 이건 무역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중립국인데 지금 독일하고 영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그러면 영국하고 무역하는 거, 우리가 독일하고 무역하면 영국이 싫어하고 영국하고 무역하면 독일이 싫어하고, 야 이건 미국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닥터 승만 리의 논문에 의하면 전쟁과 상관없이 무역은 계속돼야 된다. 이게 미국의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학자의 논문을 의회 연설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이승만은 대단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때 한국 사람으로, 한국 최초가 아니라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니까 뭐 이승만 그러면 뭐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는 대단한 영웅이었죠. 그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45세까지 이승만은 학자, 언론인, 제일 많이 한 건 전도자였어요.
전국을 돌면서 수천 번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요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면서 이때부터 전도자였고 학자였지만 사실 더 많은 부분은 정치가가 돼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건국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정치인으로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이승만의 필생의 대적이 등장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이승만의 대적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세계적인 화가가 그렸어요. 한번 찍어봅시다. 이 그림 누가 그렸을까요? 뭐 미술을 잘 모르는 분이 봐도 어딘가 괴상망측한 게 피카소스럽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요. 군인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마구 죽여요. 그림의 제목은 학살. 퀴즈. 어느 나라에서의 학살일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한국에서의 학살. 6.25 전쟁 때 저 미제국주의자 놈들이 조선 민족을 닥친 대로 학살했다. 조선은 미국의 식민지가 돼갖고 미국 놈들이 조선 사람을 이잡듯이 죽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미 그림이에요. 그럼 피카소는 왜 여러분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이렇게 몇십만 명씩 죽였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 미국 사람이 조선 사람을 닥친 대로 죽였다고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을까요?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공산당원이었어요. 또 한 사람 해리 덱스터 화이트. 그 사람 이름은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 사람이 만든 단체는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요. 1997년 우리 경제가 휘청합니다. 무슨 사태죠? IMF 사태.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세계적인 경제 단체를 만든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 해리 덱스터 화이트가요 소련 공산당 간첩이었어요. 또 한 사람 엘저 히스. 이 사람이 만든 단체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 반기문 씨예요. 무슨 단체죠? UN. 그 유명한 국제단체 UN을 만든 실무 책임자 미국 국무부 지도자였던 엘저 히스가요. 그 사람 죽은 다음에 비밀을 다 파헤쳐 보니까 소련에 있는 문서를 뒤져보니까요. 소련 공산당 간첩이었어요. 피카소 같은 세계적인 화가, 해리 덱스터 화이트, IMF 만든 경제 지도자, 엘저 히스, UN 만든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요. 소련이 사람을 보내서 포섭한 게 아니에요. 왜 간첩이 됐냐면 스스로 공산주의가 옳다고 믿어서 간첩이 됐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가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빼다가 소련한테 넘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책으로 읽어보면 공산주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 공산화요.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과 압제의 채찍질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이 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쓴 책,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세상, 돈이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도 않고 착취하지도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형제 자매가 되는 유토피아, 지상낙원. 야, 이런 책을 읽으면요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웬만한 대학에는 아직도 마르크스 사상 연구회가 다 있어요. 책으로 마르크스를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뭐 공산주의자도 되고 사회주의자도 되고 종북 주사파도 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약을 많이 합니다. 책으로 읽어보면 공산주의가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혁명이 1917년 러시아에서 터졌을 때 전 세계 지식인이 열광했어요. 피카소 같은 화가부터 시작해서 노벨상 받은 작가도 있고요. 야, 이 자본주의 미국, 썩어 빠진 미국은 망해야 된다. 저 정의로운 공산주의 소련이 세계를 차지하는 게 역사의 정의다. 전 세계 지성계가
공산주의에 열광했어요. 그때 딱 한 사람.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터지자마자 일주일 만에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굶어 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공산당 망한다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방공 연설을 한 사람이 한국의 망명정, 그때 상해 임시정부도 없을 무렵이죠. 이 망한 나라 조선의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이승만입니다. 인류 최초의 반공주의자, 그리고 최고의 반공주의자예요. 그 공산주의가 그때만 해도 뭐 한때 전 세계 3분의 1을 둘러엎었잖아요. 전 세계 지식인들이 다 그거 좋아했는데 왜 이승만은 공산주의 그렇게 싫어해서 망한다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이승만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설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근데 공산주의는 그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망한다. 이승만이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학위 받은 역량형 때문에 얘기한 게, 물론 공부 많이 하신 분이니까 국제정세를 꿰뚫어 보는 안목도 있었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승만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이승만의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매주일 확인해요. 지난 2014년, 2015년 연소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 1월 1일 날 연설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그 신년사 중요한 대목을 9시 뉴스에서 틀어줬어요.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김정은이가 뭐라고 연설했냐면요,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자.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내가 부산에 살지 마산에 살지 내가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고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이 결정해 주는 거야. 내가 직업을 A 공장에 갈지 B 직장에 갈지, 내 직업을 내 자유의사로 결정하는 게 대한민국 남한이고요. 그 직업을 당에서 결정해 주는 게 북한이에요.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이 결정한 대로 결정하고, 당이 행동한 대로 행동하자. 북한 평양 시내 곳곳에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승만 박사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탈북자 구출하는 일을 해요. 지금까지 한 북한 동포들 한 200여 명 구출했는데요, 한 명 한 명 구출할 때마다 이건 무슨 영화를 찍는 것 같고 소설을 쓰는 것 같지, 이건 영화로도 못 담는, 여러분 그 굶어 죽을 지경이 돼갖고 쥐 잡아먹고 바퀴벌레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다가 겨우겨우 팔려간 그 불쌍한 북한 동포들, 공안,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강제 북송당하잖아요. 그거를 공안 몰래 빼내갖고 대한민국 데리고 오게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일하다가 같이 일하던 사람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탈출하다가 막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두들겨 맞아 죽기도 하고 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생겨. 아주 영화 한 200편 제가 찍은 것 같아요. 느낌에 한 분 한 분 구출할 때마다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탈북자 한 10명 세워놓고 물어봐요. 북한 살다가 남한 오니까, 남한 사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유가 제일 좋대요. 북한에선 자유가 없었는데 남한 오니까 자유가 있어서 너무 좋대요. 벌써 지금부터 한 98년 전에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는 자유를 안 주기 때문에 망한다. 그 98년 전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매주 체험해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자유에도 종류가 많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여행의 자유, 뭐 자유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 수많은 자유 가운데 무슨 자유가 제일 좋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북한 동포 10명 가운데 9명이 요 자유가 제일 좋다 그래요. 퀴즈. 오늘 제 강연을 처음 들으신 분들 가운데 북한 동포들이 제일 좋다는 자유가 무슨 자유일까요? 종교의 자유. 야, 그렇게 한국 사람이 종교성이 강하면 목회가 쉽겠죠, 좀. 예. 맞는 말씀인데 정답은 아니에요. 무슨 자유일까요? 거주 이전의 자유. 예, 지금 이사 가셔야 될 상황인 교인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무슨 자유일까요?
예, 말의 자유. 아유, 이게 좀 사모님들이 세셔갖고 할 말을 못하고 사시나 봐요. 지금 남자분들이 말의 자유 막 그러시네. 또 무슨 자유 있을까요? 예, 그 정답을 알고 계시죠? 예, 정답이 뭐냐면요, 은행에서 돈 찾는 자유예요. 한국 사람은 이 퀴즈를 맞추신 분이 없어요. 제 강연을 그 전에 들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은행에 들어간 내 돈을 내가 찾는 거, 우리 한국 사람 이거 자유라고 생각 안 하죠? 그건 당연한 권리죠. 북한에서는요, 은행에 돈을 넣었어요. 그 돈을 찾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이 결정하면 나는 해야 돼요. 은행에 내 돈이 100만 원 있다. 그거 찾으려면요, 당 간부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간부가 허락해 주겠어요? 뇌물을 30만 원, 40만 원 바쳐야 돼요. 그 뇌물이 너무 비싸잖아요. 되게 북한 여자들이 몸을 바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북한 동포들 탈출한 여자들 동영상 많이 올려 있는데요, 그 동영상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탈출하다 잡힌 북한 여자들을 이 북한 남자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빨개 벗겨갖고 토끼팀 뛰게 해요. 항문 안에를 쑤셔요. 자궁안을 수색해요. 공개된 장소에서 여자들 대변을 보게 해요. 이놈들이 변태 같아요. 꼭 여자들 왜 빨개 벗겨서 뛰게 하고 대변 보게 할까요? 이 탈출한 북한 여자들이 돈이 생기면 이거 은행에 못 맡기니까 돈을 북한 여자들이요, 이 몸에다가 감추는데 자궁이나 항문 같은 데다 감추면은 아무래도 이게 숨겨지잖아요. 이런 데다 감춰요. 그거 뺏으려고 빨개 벗고 토끼팀 뛰게 하고 대변 보게 하고, 인터넷 들어가보면 북한 실상에 대한 동영상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제가 구출한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 돈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 빨개 벗겨서 토끼팀 뛰게 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이 돈을 비닐 같은 거에 싸가지고요, 한 장씩 먹어요, 돈을. 그리고 며칠 버티다 보면 이게 대변으로 나와요. 그거 어떡하죠? 대변으로 나온 돈을 다시 또 펼쳐갖고 먹어요. 그게 내 뱃속에 들어갔다가 대변으로 나온 돈이, 그게 냄새가 오죽지독하겠어요. 그거 하나 먹을 때 이 지폐 하나를 삼키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거 삼켜야지. 이 돈 삼키다가 막 이 목구멍이 막 얼얼하고 뱃속이 아프고, 그래도 그거 지켜야 돼요. 그 북한에서 돈 찾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대한민국 와갖고 카드만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 돈이 튀어나와요. 야,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 제가 저희 단체 같이 일하는 탈북자에게 심부름 시켰어요. 카드 주고, 야, 30만 원만 찾아와라. 그 5분이면 와야 되는데 30분 지나도 안 와요. 얘가 어리버리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니야? 걱정하는데 늦지막하게 들어오는데 얼굴이 싱글벙글이에요.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물어봤더니요, 이 카드 넣고 비밀번호 딱 누르면 돈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북한에서 돈 찾느라고 그 고생을 했거든요. 그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30만 원 이렇게 누르면 한 번만 행복하잖아요. 오래 행복하고 싶어서 찾으실 금액 10,000원, 10,000원 나오면 이야 좋다, 또 집어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그럼 30번 행복해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보통 4달 5달은 그렇게 10,000원씩 찾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4달 5달 지나면 그 다음부터 뭐 이제 익숙해져 갖고 30만 원도 찾죠.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특이한 거는요, 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 첫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 세울 때 기도했어요. 기독교 국가로 세웠고요. 둘째, 대한민국이 특이한 것은 대한민국은 나라 세울 때부터 반공이었어요. 미국은 30년 동안 친공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생기고 30년 동안 공산주의랑 친하게 지내다가 1947년 트루만 대통령 때 트루만 독트린으로 미국은 지금부터 공산주의와 싸운다. 방향을 미국은 나중에 바꿨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 세울 때부터 우리는 공산주의하고는 싸운다. 1917년 공산주의가 생겨날 때부터 우리는 반공이다 선언했던 유일한 나라. 그때는 나라도 없었어요. 임시정부였는데 대한민국은 기독교 반공 노선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결국은 반공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저게 아시아 유럽의 공산화 지도입니다. 저 지도의 맨 위에 있는 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250배 되는 나라, 지금은 없어져 버린 소련이라는 나라예요. 기억하시죠? 공산주의 종주국입니다.
지하자원 매장량 세계 1위, 국토 면적 세계 1위. 저 소련이 막강한 힘을 갖고요, 주변 나라 유럽의 20개, 아시아의 20개, 40개국을 다 공산화시켰어요. 근데 소련이 제일 공산화시키고 싶었던 지역이 있어요. 소련이 제일 갖고 싶었던 땅. 소련 문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소련 이전에 러시아 때부터요, 저 땅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저 땅만 차지하면 우리 러시아 민족이 세계 최강 대국이 된다. 요리에 비유하면 저 지역은 철갑 상어알 요리, 그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고급 요리죠. 철갑 상어알 같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땅이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영어 문서에 보면 코리안 퍼닌슐러, 한반도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산이에요. 소련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땅이 한반도고, 한반도 중에서도 부산입니다. 이렇게 부산이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 해답이 나와요. 소련이 큰 나라, 강한 나라인데요, 북쪽에 있어서 너무 추워요. 겨울 되면 바다가 얼어갖고 무역 활동이 멈춰요. 그 겨울이 긴데 겨울 내내 무역을 못하니까 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죠. 소련 이전 러시아부터 저 북방 민족의 오랜 꿈은 겨울이 돼도 얼지 않는 항구, 한문으로 부동항, 따뜻한 남쪽 항구를 차지하는 게 러시아 민족의 오랜 수건이에요. 그 러시아가 제일 갖고 싶었던 땅이 어디냐면 한반도의 부산이죠. 왜? 여러분, 만약에 소련이 부산까지 차지했으면요,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뻗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소련의 손에 부산 항구가 들어갔으면 오늘날 세계 최강 제1강대국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련이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상남도 밀양 땅에 가고 밀양에서 밀양 성결교회랑 몇 교회 연합해서 집회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소련이 한국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에도 지금 돈을 한 20억 돈 주고요, 혁명가도 길러내고 공산화 자금을 1920년대부터 한반도에 뿌렸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모스크바 은행에서 찍은 소련 돈이 이 한반도의 제일 남쪽 밀양 땅까지 흘러들어왔다고. 그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강연했어요. 강연 마치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우리 집안 밝히기 어려운 내력이라 제가 감췄는데 그 아버님이 독립운동 하셨대요. 근데 독립운동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공산주의로 독립운동 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6살 7살 때 뭐를 보여줬대. 그때 자기가 처음 들은 말이 있대. 모스크바라는 말을 처음 들었대요. 야, 이게 뭔지 아니? 저 모스크바에서 찍은 소련 돈이야. 이제 우리가 일본 놈들 몰아내고 독립할 건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될 거야. 이 공산주의 국가 세우려고 저 멀리 있는 모스크바에서 소련 돈을 찍어서 여기 한반도까지 들어왔어. 어렸을 때 공산주의자였던 아버님이 자기한테 보여줬대요. 야,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거 뭐 한국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랬다간 어려워지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소련 돈이 밀양 땅까지 흘러왔습니다. 강연했더니 깜짝 놀라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소련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독립운동할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 들어가면 교회 때려부시고 성경책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안 된다. 여러분, 저 지도 보세요. 대한민국만 공산화를 딱 막았어요. 이래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가 공산화됐느냐? 폴란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체첸,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다게스탄,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이고, 숨이 차네요. 이 많은 나라가 공산화됐는데 저 조그만 대한민국, 비록 반토막 나긴 했지만 이 수전선 부근에서 대한민국이 방공으로 나라를 세웠고 6.25 전쟁에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공산화를 막은, 전 세계에서 공산화를 막은 단 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건국, 6.25 전쟁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6.25 전쟁 마지막이 고지전이었죠. 그 조그만 야산, 산등성이. 여러분 6.25 전쟁 때 그 싸웠던 고지예요. 거기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나요? 거기서 석유가 콸콸 나요? 그 자원도 없는 조그만 언덕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백마고지 같은 데는 막 하루에도 주인이 12번씩 바뀌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이. 아이 고지에서 그 뭐 조그만 자원도 없는 그 땅을 차지하느라고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이유가 있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요, 베를린 장벽 붕괴 10주년 기념연설에서 전 세계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소련 망하고 공산주의가 해체돼 버렸잖아요. 공산주의가 해체된 거 기념하는 10주년 기념연설에서 소련 얘기, 독일 얘기한 게 아니라 코리아 얘기를 했어요. 클린턴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제 연설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물론 클린턴은 영어로 했고 저는 한국말로 하지만 뭐라 그랬냐면요, 그 한국의 이름 모를 고지에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 야트막한 쓸모없는 고지를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클린턴이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맺어요. 우리가 한국의 이름 모를 고지에 싸우기 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코리아에서 공산주의를 막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름 모를 고지에 싸우기 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마침내 50년이 지난 다음에 베를린 장벽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베를린 장벽 붕괴 10주년 기념연설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왜 무너졌느냐? 한국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산당을 끝까지 막았어요. 한국마저 먹혔으면은 공산주의자가 태평양을 뻗어 나가가지고 전 세계가 붉게 물들었을 텐데, 한국에서 싸우기 위해 올라가서 마침내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도 워싱턴에요, 한국에서는 뭐 6.25 전쟁 그러면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6.25 전쟁 때 나라 지킨 할아버지가 훈장을 달고 가는데, 이 대한민국 지금 역사교육 엉터리라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69%가 6.25 전쟁이 북침이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입니다. 고등학생이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훈장 달았을까. 이게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이겨갖고 우리가 소련 공산주의다 물리쳤다고 한국전쟁, 대한민국 건국, 한국전쟁, 이걸 전 세계는 높게 평가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역사 교육이 잘못돼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지도가 증거입니다. 40개국이 공산화됐는데 한국만 기독교 정신으로 공산화를 막아냈어요. 두 번째,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 건국됐다. 세 번째는 국민국가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국민국가의 반대말이 신분국가예요. 조선시대 양반은 갓을 썼습니다. 근데 양반이 일생에 한 번 패랭이를 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살아생전에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 뜻으로 패랭이를 썼어요. 근데 신분제 조선에서 제일 밑바닥이 백정이죠. 백정 그러면 소 잡고 돼지 잡는 도살업자,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백정은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었어요. 백정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냥꾼, 뱃사공, 그 다음에 제인과 광대, 요즘 말로 하면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 이런 예술하는 사람, 여자들 좋아하는 명품 백, 명품 구두 만드는 세공업자, 버드나무 갖고 바구니 짜는 사람, 이런 다양한 기술자들이 다 백정이었어요. 저 백정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패랭이를 써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죠? 양반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한 번 쓰는 패랭이를 백정은 죽을 때까지 써야 된다는 건, 백정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건 죄인입니다. 조선의 상놈들, 죄인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1809년 순조 임금 9년에 개성지방에 사는 백정이 장가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 장가갈 때는 멋지게 입잖아요. 남자들 턱시도 입고 여자들 드레스 입죠. 이 백정이 장가가면서
자기 친한 양반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일생에 한번 장가가는 날이니까 갓을 써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씨 좋은 양반이 불쌍해 갖고요, 그래 일생에 한번 결혼하는데 오늘 써라. 자기 쓰던 갓을 빌려줬어요. 백정신랑이 갓 쓰고 결혼식 하다가 양반들한테 들켰어요. 개성의 양반들이 화가 나갖고요, 그 근방에 사는 백정들의 집 200채를 불태워버렸어요. 갓 한 번 썼다고 200채의 집이 불타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길거리에 나앉는 거지가 됐어요. 이렇게 조선은 신분 차별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지도자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우면 제일 먼저 무슨 개혁을 해야 되느냐? 이승만 박사 일기장에 수십 번 나오는 말, 이 양반 상놈제도 없애야 된다. 유교가 우더른 공경하는 굉장히 좋은 거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줬지만 유교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거죠. 유교 국가 조선은 양반 상놈 차별했지만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은 양반 상놈 남자 여자 차별을 없앤 국민국가로 세워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 지도자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어떻게 양반 상놈 제도는 500년이지만 우리 역사 5,000년을 보면요, 귀족과 일반 평민 사이에 늘 차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신분제 국가였어요. 5,000년 내려온 신분제, 인간을 등급을 나눠서 날 때부터 차별하는 이 악습을 어떻게 없애버릴 건가? 이승만 박사가 50년을 기도하고 고민해요. 벼르고 별러가지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두 가지 개혁인데, 첫째, 토지개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양반 상놈제도 없애자 1894년 갑오경장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법으로 양반 상놈제도 없애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져요. 왜? 법을 만들면 뭐예요? 법을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법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승만 박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봤어요. 양반이 곧 지주입니다. 양반들이 대부분 땅을 다 갖고 있어요. 상놈이 곧 소장농이에요. 그래서 양반 상놈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법으로는 양반 상놈 공평하다 선언을 해도요, 만약에 그 법을 믿고 상놈이 양반한테 가서 어휴 양반 나으리 당신이나 나나 같은 등급입니다 얘기하면 양반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너 오늘부터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여러분, 우리나라 농업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장 없었어요. 농사 못 짓게 하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 법으로 아무리 양반 상놈제도 없애도요, 5%의 양반이 전 국토의 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민들은 양반 땅을 빌려서 소장농을 지어야 돼.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거둔 소출의 절반을 양반한테 바쳐요. 그럼 내가 양반이면 내 밑에 하인이 100명 있어요. 그럼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100명이 1년 동안 일한 노동력, 연봉의 절반을 가져요. 그래 양반은 계속 지주니까 부자고, 상놈은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서, 지금이 6월이잖아요. 6월달이 우리 역사 5,000년 동안 사람이 제일 많이 굶어 죽는 달이죠. 요때가 보리고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아직 들판에 가면 보리가 시퍼래요. 보리가 익기 전에 쌀은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반이 갖고 있는 땅을, 공산주의자들은 그거를 강제로 뺐지만 강제로 뺏으면 안 되죠. 국가가 돈을 주고 양반한테 땅을 사요. 이걸 상놈들한테 국가가 역시 돈을 받고 나눠줘요. 그 대신 이 땅 가격을 최대한 낮춰갖고 양반한테 땅을 사서 상놈들한테 나눠주면, 상놈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국가한테 세금을 바쳐서 그 땅을 자기 거로 만들면, 양반만 땅을 갖고 있는데 전 국민에게 땅을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양반이 되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추진해요. 양반들의 땅, 3정보 이상 가진 땅을 전부 다 국가가 사서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 5,000년 만에 처음 농민한테 땅을 나누어주는 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양반 지주들이 이 개혁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럼 여러분,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양반 출신이었을까요? 상놈 출신이었을까요? 국회의원은 100% 양반이죠. 국회와 양반이 한 팀.
상놈, 머슴과 이승만 정부가 한 팀, 나라가 거의 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땅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승만 정부와 상놈, 머슴들은 토지 개혁해야 된다. 양반과 국회는 절대로 안 된다. 양쪽이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이분이 독재하시잖아요. 강력하게 토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전 국민에게 라디오 연설을 해요. 그땐 텔레비가 없어갖고요. 이 라디오 연설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청취율이 제일 높은 연설이에요. 전 국민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요. 왜? 이게 지금 5,000년 만에 농민에게 땅을 주느냐? 농민에게 땅을 주면 5,000년 만에 처음 머슴이라는 게 없어져요, 우리나라에. 야, 이게 과연 성공할 거냐? 전 국민이 라디오 옆에 딱 모여들었어요. 국가가 내전 상태인데 거의 전쟁인데 이 중요한 연설 이승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PPT. 1948년 12월 4일 토지 개혁 문제. 왜 우리가 토지 개혁해야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막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독재자죠. 양반들을 막 힘으로 눌렀어요. 강제로 그냥 힘으로 누르고 독재를 가면서 왜 토지 개혁해야 되느냐?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거나 부자와 빈민을 인쳐서 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연설 아닌가요? 제가 뭐 이승만 박사라는 인간을 신격화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승만보다 더 위대한 거는 이승만을 사로잡은 기독교 신앙이죠.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날 때부터 나는 양반. 이승만은 양반 정도가 아니라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신 분이 이 왕족이고 백정이고 이게 필요 없다. 왜? 그건 다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승만이 젊은 시절에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무릎을 치면서 이 말씀 하나면 조선을 개혁할 수 있다.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하나이니라. 그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이 말씀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양반 상놈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하면 조선이 살아난다. 이게 청년 시절부터 이승만이 가졌던 성경적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란 인간, 물론 그분도 훌륭하시지만 그분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죠. 왜 토지 개혁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전 국민 가운데 1%밖에 안 됐어요. 99%가 예수가 누군지도 뭐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 99% 국민인데 그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 담대하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양반 상놈 차별하지 않았다. 근데 왜 사람이 차별하냐? 부자는 대대로 부자요,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지냈으니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정체주의,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반상, 양반과 상놈이다. 귀촌, 귀천, 귀족과 천민이다. 이런 등분이 다 없고 모든 인민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민주국가 세우기 위해서는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강력하게 양반과 국회를 막 탄압해가면서 토지개혁을 추진해갔고요. 전 국민에게 땅을 다 나눠줘요. 이제 내가 양반한테 가서 눈치 보지 않아도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 지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국민국가를 건설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2006년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요. 20세기에 어떤 나라는 경제가 잘 발전되고 어떤 나라는 경제가 깔아앉아요. 어느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느냐 봤더니 토지개혁을 해서 되게 못 사는 나라들은 농업국가잖아요. 국민들한테 땅을 골고루 나눠준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 가운데 극소수가 땅을 다 갖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은 노예 상태에 있는 나라는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겠죠. 토지개혁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추적해 보니까 제일 토지개혁 잘한 나라가 한국이고요. 동시에
경제 발전이 제일 많이 잘 된 나라도 한국이다. 이게 2006년 월드뱅크의 결론이에요. 대천덕 신부님, 이 신부님이라고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개신교십니다. 원래 장로교 선교사님 아들이시고요. 성공회 신부님이시죠. 성경적 토지개혁법 연구하셨는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성경적인 토지개혁 때문이다.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교회에서만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민족의 역사를 개혁해보자. 5,000년 만에 처음 농민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게 전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개혁으로 양반만 갖고 있는 땅을 전 국민에게 나눠줬어요. 두 번째는 교육혁명, 양반 남자만 교육받았는데 전 국민 교육을 다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이게 1913년 저 끝에 서 있는 하얀 바지 까만 외투를 입으신 분이 하와이 한인학원 교장 선생님 이승만 박사입니다. 독립운동하면서 애국자들 길러내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세운 학교예요. 올해가 이승만 박사 서거 50주년이라 제가 올 여름에 바로 이 학교에 가갖고 연세대학교랑 하와이 교민회랑 공동 주최해서 제가 바로 여기서 강연하게 된 장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요 5,000년 만에 처음 나온 사진이에요. 이게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사진에서 반만년 우리 역사에 처음 시작되는 위대한 출발이 있었어요. 이 사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퀴즈 맞춰보세요. 그렇죠. 이 대연성결교회는 뭐 이렇게 시험 치고 교인들 받으시나 봐요. 뭐 다 맞추시네 그냥 무슨 퀴즈를 해도.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공학 학교를 세운 혁명적인 교육자가 이승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남녀공학 학교인데 원래 남자만 교육받던 나라에서 남녀공학 하면 당연히 남자가 많고 여자 몇 명 데려다가 가르쳤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학생이 더 많아요. 남녀공학이지만 사실은 여자가 더 많고 남자가 그냥 주변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남녀 차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여자가 대통령하는 시대지만 여기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너는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빨리 취직해 돈 벌어. 네 오빠는 그 아들이니까 대학까지 보내야지. 아마 그렇게 차별 겪으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땐 남녀 차별하는 게 당연했어요. 조선시대 얼마나 차별이 심했냐면요, 저 평안도 서북지방에서 산모가 딸을 낳으면 울어요. 내가 10달 고생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았으니 슬프다고 울어요. 그럼 이웃 사람이 와서 산모를 위로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한 해 흉년 때웠다고 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조선시대 때 흉년 들면은 사람이 굶어 죽잖아요. 평안도에서 딸이 있는 집은 굶어 죽지 않아요. 왜? 흉년 들면 그 딸을 방앗간이나 술집에다가 노예로 팔아요. 그 딸은 뭐죠? 흉년 때 팔 수 있는 요게 수표예요. 딸 낳으면은 한 해 흉년 때웠다고 치시오. 이러고 딸을 팔았어요, 실제로. 그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부터 세상에 이런 야만적인 풍습이 없다. 이런 풍습을 개혁하면 우리 한국 여자들, 남자들 다 우수하기 때문에 이 팔아버리는 거 중단하고 교육만 시키면 위대한 나라 된다. 감옥에서부터 글을 썼는데요. 이 조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잘 살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와서 많이 일하잖아요. 똑같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한국 할아버지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로 많이 갔어요. 그 하와이에 간 조선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딸을 낳아.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 조선의 악습이 하와이로 이어져 가지고 낳은 여자아이들을 하와이 길거리에다가 버렸어요. 그 이승만 박사가 1913년에 하와이에 독립운동하러 가갖고 하와이 섬을 돌다 보니까 아니 웬 여자 거지들이 바글바글해? 그 하와이가 미국 땅이잖아요. 여자애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국 애가 아니야. 하와이 원주민도 아니야. 생긴 거 보니까 이게 조선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 이상해서 이승만 박사가 그 여자 거지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얘들이
조선말을 못해요. 왜? 그 조선 부부가 애 낳아갖고 길거리에 버렸으니까 조선말을 못 배웠죠. 그 이승만 박사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가 안 된다 이러고 길거리에 버려진 여자 고아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 길거리에 버려진 조선인 여자 고아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세웠는데 여학교를 세운 게 아니라 남녀공학 학교를 세웠어요. 그 길거리에 돌아다닌 버려진 여자애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 학교에 여학생이 더 많아요. 이승만은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로 프린스턴 국제법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했으면요 황인종 최초로 미국 명문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걸 안 하고 이 고아들 데려다가 독립운동한다고 초등학교 세우고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이게 사진이. 그래서 남녀는 평등하다. 이 학교에서 교목 겸 국어 선생님 겸 역사 선생님, 성경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쳤어요. 기독교와 애국심을 가르친 이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이 돼요. 이렇게 독립운동할 때부터 이분은 남자 여자 양반 쌍놈 가리지 않고 전 국민만 교육하면 우리 한국 사람 우수하기 때문에 근사한 나라가 된다. 이걸 믿었어요. 대통령 되신 다음에는 강력하게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됐을 때 전 국민 가운데 초등학교 서당을 하루라도 가본 사람이 14%,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2%, 88%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문맹자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분이 독재하셨어요. 전 국민을 막 다그쳐가지고 학교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는 전 국민 가운데 96%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학교에 집어넣고 성인들은 이 배울 시기를 놓쳤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주로 교회를 활용해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여요.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 문자 해독률이 80%를 돌파합니다. 지식강국 코리아의 기초를 만든 거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재밌어요. 아니 농사꾼의 자식이 글자 날아서 뭐 해요? 지금 농사 짓느라고 일손이 딸렸는데 이 아들놈이 학교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 가서 좀 배우더니 지가 공부해서 대학을 간대요. 그 아버지들이 자식들하고 엄청 두들겨 팼어요. 이놈아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아야지. 송충이는 송잎을 먹고 살아야지. 이러고 농민들이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아들놈 학교 가서 좀 배우더니 머리만 커져갖고 지가 뭐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된다고 이 학교 퇴학시킨다고 이러고 농민들이 우리 아들 학교 안 보낸다고 막 데모했어요. 왜? 그건 당연해요.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거는 아버지 권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 많으시죠? 나는 학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딸내미가 무슨 고등학교가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5,000년 우리 역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승만 박사 독재자를 해갖고요 군인하고 경찰을 풀어갖고 농민들 데모를 다 진압해버렸어요. 다 눌러버렸어요. 왜? 당신 아들 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초등학교를 마쳐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당신 아들이라고 초등학교도 안 보내면 당신 깜빵에 가둔다. 이러고 이승만 박사가 독재를 하셔갖고 농민들을 누르고 전 국민을 학교에 집어넣어서 글자를 다 배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요 대통령 11년 하면서 초등학교 입학률을 14%에서 96%로 이거 엄청난 일이죠. 5,000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이 글자를 다 읽게 만들었어요. 왜 글자 읽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성경 읽게 하려고 그랬어요. 글자를 알아야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이 민족이 성경만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기가 막힌 우수한 나라가 된다. 이걸 믿으셨기 때문에 성경 읽으려면 글자 알아야죠. 그래서 강제로 전 국민을 학교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이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전 국민은 초등학교 다 마치게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만 있어갖고 나라가 제대로 안 돼요. 지도자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되기 전 50년 동안 조선 사람이 외국에 가서 대학교 이상, 학사 학위 이상, 외국 유학 학위를 받은 사람이 500명도 안 돼요. 이승만 박사가 11년 6개월 대통령 하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만
유학생을 무려 2만 명을 보내요. 이래서 인재를 길러냅니다. 그 여러분 지금도 미국 유학 가면은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데, 아니 이 당시에 한국에서 집 한 채 팔아봤자 미국 가면은 그거 뭐 한 달 생활비, 일주일 생활비도 안 돼요. 그 비싼 미국 가서 2만 명이 어떻게 유학했을까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 업적이에요. 독립운동할 때부터 이승만 박사가요, 미국에서도 프린스턴 대학교 동양 최초의 국제법 박사, 이름은 미국 사람들이 학벌에 껌뻑 죽거든요. 그 이승만 박사 만난 미국 사람들이 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닥터 승만이를 만났다. 이렇게 안 쓰고 뭐라 했냐면, 야, 내가 프린스턴 대학교 나온 코리안을 만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 서울대학 나왔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야, 프린스턴 대학교 나온 그 똑똑한 사람 만났는데, 미국 지도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이 영어에는 등급이 있거든요. 상류층이 쓰는 영어가 있고 하류층이 쓰는 영어가 똑같은 영어지만 달라요. 지금도 미국 가보면 상류층 영어가 다릅니다. 이 미국 지식인들이 이승만 박사 만나갖고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쓴 대목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오늘 최고급 영어를 들었는데 그 최고급 영어를 구사한 사람이 코리안이다, 황인종이다. 야,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나. 이 정도로 이승만 박사가 미국 지성인들을 압도했던 아주 똑똑한 학자였죠. 이승만 박사가요, 독립운동할 때부터 시간만 나면 미국의 대학교 학장들을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원래는 신학교로 출발했거든요. 이승만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학교 세운 목적이 뭐냐? 우리 학교 세계 선교하려고 원래 신학교로 출발했다. 맞다. 그럼 니네 학교 설립 목적을 이루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코리안이 어떻게 도와줘? 이승만 박사 뭐라 하냐면,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코리아가 독립할 거야. 코리아는 어떤 나라냐?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세계 선교를 책임질 제사장 국가가 될 거거든. 그래서 내가 코리아를 독립시키면 우리 한국 유학생을 니네 학교에 보내줄게. 그럼 니네가 할 일은 뭐냐? 공짜로 가르치고 공짜로 재워주고 공짜로 먹여주면 니네 학교에서 공부한 코리안이 세계를 복음할 거야. 그럼 천국에 올라간 니네 학교 졸업생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니? 이러면서 미국 사람 설득했어요. 절대 구걸하지 않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 했어요. 니네 학교 설립 목적을 내가 이루어주마. 그게 말 되죠? 그 독립운동할 때부터 미국 대학 총장들이, 야, 코리아가 언제 독립을 하겠어? 그래, 코리아 세워서 유학생 보내면 우리 학교에서 받아줄게. 진짜 코리아가 독립한다면 2만 명을 보냈어요. 이승만 박사. 이 2만 명이 학비 면제, 기숙사비 면제, 또 먹고 자고 무료, 용돈까지 받아서 미국 여행하면서 2만 명이 공부를 해요. 이 2만 명이, 조선은 그때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는데 코리아는 미국 가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보니까 눈이 뒤집혀지죠. 야, 우리 한국도 이런 멋진 나라 만들자. 2만 명이 돌아와서 그 미국에서 배운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이승만 장학금으로 미국 갔다 온 대표적인 한 분,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가 미국 딱 가가지고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한국은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비만 오면 다 흘러내려. 미국 갔더니 산마다 나무가 울창해. 야, 강대국이 되려면 산에 나무 심어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1973년부터 산림 녹화 사업이란 걸 해갖고요, 이분도 독재자시죠.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전 국민을 달달 볶아갖고 나무를 다 심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 몇 그루 심었을까요, 여러분? 30억 그루를 심어요. 30억.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4대 조림국가. 지금 대한민국 현재 땅의 나무가 100억, 108억 그루인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나무가 108억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30억 그루를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서 나무를 다 심어요. 왜? 강대국 되려면 나무 심어야 된다. 그걸 미국 가서 보고 온 거죠. 여러분이 나무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 오면요, 눈이 휘둥그레져요. 제가 물어봐요. 야, 남한에 오니까 뭐가 제일 부럽냐?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야, 남한에 오니까 빌딩이 쫙쫙 솟았네요. 남한에 자동차가 쌩쌩 달리네요. 이럴 줄 알았는데 북한 동포 뭐라 그러냐면요, 야,
대한민국 오니까 나무가 너무 많네요. 나무가 많아서 부러워요. 그러면서 울어요. 왜 울까요? 북한에서는 산에 나무가 없어서요. 그 먹을 게 떨어져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거든요. 집에서 나무 있는 데까지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1시간 걸어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요. 1시간을 걸어와요. 그래서 그 나무 껍질을 빻아요. 이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거기다 밀가루를 섞어요. 나무 껍질과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그게 식사인데요. 여러분이 나무 껍질을 5년 10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껍질이 몸에 쌓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톱밥이 쌓여서 널빤지가 돼가지고 항문을 딱 가로막아요. 변이 안 나오면 가스가 차서 죽어요. 그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 큰 처녀들 엉덩이 쳐들고요, 부모들이 이 항문 이게 막혔잖아요. 젓가락 같은 거로 쑤셔서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잘못 쑤시다 보면 이 항문이 피부가 약하잖아요. 또 항문이란 데는 이게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남자들, 게이 동성애자들이 이 항문으로 성관계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25년, 30년이 낮아요. 이 항문 망가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 북한에서 항문에 염증이 나고 항문이 썩어 들어가 죽을 사람이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인지도 몰라요. 북한에서 나무 껍질을 5년, 10년 먹다가 대한민국 온 애들 보면요, 이게 항문이 망가져가지고 25살 이쁜 여학생들이 기저귀 차고 댕겨요. 이게 항문이 망가지니까 시도 때도 없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 제가 구출했던 자매 하나는 10살부터 17살 때까지 7년 동안 나무 껍질 먹고 살았대요. 그 왜 그랬냐면은 엄마가 나무 껍질 구하러 갔다가 추운 겨울날 못 돌아왔어요. 그 나무 껍질 벗겨갖고 오다가 어디 영양실조 상태에서 쓰러져서 얼어 죽고 시체도 못 찾았어요. 7년을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다 온 자매도 제가 한번 구출한 적이 있어요. 그 북한 사람들 처음에 따와가지고 대한민국 데리고 가면요,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서 울어요. 야, 그 가로수 보고 왜 우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야, 내가 진짜 천국에 왔다. 뭐 가로수가 천국이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저 잎사귀만 먹어도 여기서 굶어 죽지 않겠구나. 여러분 지나가면서 가로수를 보고 드실 생각을 하신 분 있으세요? 이 대연 성결교회 오다가도 나무 가로수들이 있죠? 예배 마치면서 야,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나무는 내가 먹어야지. 저 나뭇잎은. 저는 나뭇잎 보고 먹을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북한 동포들은 나뭇잎 보면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았으니 그 잎사귀는 이건 아주 고급 음식이죠. 야, 내가 저 잎사귀만 먹어도 굶어 죽지 않겠다.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어서 홍수가 나고 굶어 죽고 난리가 났어요. 남한도 원래 나무가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왜 나무 심게 됐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유학 보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경제의 급성장을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승만 대통령 장학금 받고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는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의 작품이다. 그런데 요즘은 역사가들 해석이 바뀌었어요. 이승만, 박정희의 공동 작품이다. 이승만은 뭘 했느냐? 사람을 키웠어요. 전 국민한테 글자를 다 가르쳤고 지도자를 유학 보내서 길러냈어요. 이승만은 사람을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 군인 출신이니까 사람을 잘 지휘했거든요. 조직의 귀재였죠. 박정희는 그 사람을 활용해서 고속도로, 공장, 수출품 만들어서 한 사람은 사람을 만들고 한 분은 물건을 만들어서 이게 딱 합작돼서 기네스북에 오르는 한국 경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다. 이게 역사가들의 해석입니다. 양반만 땅이 있었고 양반만 글자를 알았어요. 전 국민에게 땅을 나눠주고 전 국민에게 글자를 가르치니까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양반이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들 다 조상이 양반이라고 믿으시죠? 여러분 다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농민들한테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아들은 대학 다 보냈어요. 자, 이렇게 한국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집안마다 족보를 다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우리 조상이 영의정댁 마당쇠였어요. 그럼 족보에다가 영의정집 마당쇠 쓰기 너무 기니까 그냥 영의정 이렇게 썼어요.
판서집 돌쇠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그냥 판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반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게 된 거예요. 사실은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 전국민 가운데 양반은 5%예요. 95%가 상놈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상놈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국민이 먹고 살게 되니까 족보를 다 고쳐가지고 우리가 다 영의정집 후손이고요. 무슨 공의 37대 후손이고 다 이렇게 믿으면서 글자 그대로 전 국민이 양반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요. 링컨이 노예 해방했어요. 1863년에 링컨이 노예 해방령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63년에 미국 흑인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7%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인간을 해방한 위대한 지도자인 건 맞는데 링컨의 노예 해방은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굉장히 좀 부실해요. 그래서 미국 지도자들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 링컨의 노예 해방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흑인 해방이다 그랬지만 투표도 못 하겠어요. 노예 해방하고 100년 지나도록 흑인의 94%가 투표를 못했습니다. 또 흑인들 교육도 안 시켰어요. 또 흑인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안 마련해 줘 갖고요.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해방된 흑인들이 노예 시절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링컨은 노예 해방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박사는요 5000년 신분제에 있었는데 나라 세우면서 양반 상놈 남자 여자 100% 투표권 다 줬어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토지개혁해서 먹고 살게 해줬어요. 강제로 전국민 글자 다 배우게 했어요. 투표권, 교육, 경제력을 다 나누어준 위대한 인간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다 내가 양반집 후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는데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인도에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제일 밑바닥이 불가촉 천민. 만지기만 해도 재수 없어져요. 인도의 시골 가면 지금도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냐면요. 1억 6,500만 명이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불가촉 천민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불가촉 천민들은 걸어가는데 목에다가 목걸이를 해요. 무슨 목걸이냐면 이 목에다가 그릇을 하나 매달고 다녀요. 왜? 인도는 더워서 걷다 보면 침이 생겨요. 가래가 생겨요. 그 땅바닥에 침을 뱉는데 이 천민이 땅에 침을 뱉으면 그 지역 전체가 재수 없어져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천민을 때려 죽이죠. 어떻게 하죠? 그릇에다가 침을 뱉어요. 내 침이 밖에 떨어지면 맞아 죽어요. 엉덩이에다가 빗자루를 달고 댕겨요. 왜? 이 천민이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가면서 자기 발자국을 지우면서 쓸면서 가야 돼. 1억 6,500만 명이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그 인도는 가난한 나라를 갖고요. 화장실이 없어요. 동네 공동 화장실을 쓰는데 인구가 인도가 지금 9억인가 10억인가 그렇잖아요. 이 화장실에 그 많은 사람 변이 쌓이면 이게 거대한 무슨 구덩이 같은 거예요. 이 화장실 변만 치우는 카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 집안에 태어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000년 동안 대변만 퍼요. 어떻게 푸느냐? 그 인도가 잘 사는 나라 아니니까요. 도르래 같은 거에다가 끈을 매다는데 사람 몸을 밧줄로 묶어요. 사람 몸을 도르래로 내려서 이 거대한 변, 오물 구덩이에 사람을 이렇게 달아내려요. 그럼 이 사람이 내려가갖고 삽으로 오물을 퍼서 등에 진 질통에다가 담아요. 하루 12시간. 근데 변이 오래 쌓이면 거기서 가스가 나거든요. 변을 푸다가 독가스를 맡아서 기절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기절한 사람 깨우는 카스트가 또 있어요. 위에서 가만 내려보다가 저놈이 기절해서 대롱대롱 되면요. 위에서 바켓에다가 찬물 담아갖고 끼얹어요. 그 집안에 태어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변 푸다가 기절한 사람한테 찬물 끼얹어요. 하루 12시간씩. 그렇게 중노동을 하고 나면 대가가 뭐냐?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주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게 음식물을 주면은 아이 불가촉 천민이랑 만지면 부정 타거든요. 재수 없어지거든요. 멀리서 음식물 찌꺼기를 던져요. 던지면서 뭐라 그러느냐? 암치 이다 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 말로요. 우리 집의 모든 불행도 네가 다 가져가라.
하루 12시간 변푸고요. 3,000년 동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얼굴에다 던지는데 우리 집 불행도 다 가져가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도 1억 6,500만 명이에요. 그 불쌍한 불가족 천민을 위해서 한국 목사님들이 그 마을 가서 도와줬더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인도의 압둘 깔람 2006년 당시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궁에 한국 목사님들 초대했어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물어본 거야. 이분이, 인도는 지금 신흥 강국 경제 부흥하는 나라라 그러지만 카스트 제도 때문에 되는 게 없다는 거야. 나라가 카스트 제도의 차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내가 알기로 니네 한국도 5,000년 신분제 있었고 특히 조선 500년은 양반 상놈 차별이 심했는데 어떻게 한국은 양반 상놈 차별을 없앴냐. 이게 인도의 압둘 깔람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 했죠? 한국의 중앙일보 기자들이 브라질의 그 룰라 대통령이라고, 이 사람이 마르크스주의자, 대한민국 좌파들이 무지 좋아하는 좌파 대통령입니다. 이 좌파 대통령한테 중앙일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브라질 와보니까 땅덩어리도 넓고 자원도 많은데 이 큰 나라에서 하루 밥 세 끼 못 먹는 절대 빈곤층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 굶고 있어요. 아니, 이 풍요로운 땅덩어리 가진 나라에서 왜 5천만이나 되는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요, 브라질의 좌파 마르크스주의자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요, 한국 중앙일보 기자한테, 한국은 1950년대에 토지개혁을 했는데 우리 브라질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토지개혁을 못 해가지고 땅덩어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국민의 한 2% 3% 부자들이 땅을 다 갖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 노예처럼 일하고 있으니 이래서 절대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토지개혁, 교육혁명, 이거를 통해 국민들을 해방시킨 거, 그 국민들을 교육해갖고 우수하게 만든 거, 이걸 다 부러워해요. 딱 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만 이걸 비판해요. 대한민국은 잘못된 나라고, 대한민국은 뭐 정통성이 없고 북한은 정통성이 있고, 자, 좀 뭐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론을 맺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북한에서도 어버이 수령의 총포탄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신을 따라 공산주의와 싸워서 물리쳤어요. 그래서 당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유민 되게 만들었습니다. 유교 조선, 물론 유교가 우더른 공경하고 참 유교가 좋은 게 많습니다만은 그 유교의 치명적인 약점, 사람을 남자 여자 양반 상놈 차별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대한민국에서는 이 신분 차별을 없애서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자유인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성공 원인입니다. 양반의 종이 아니고 공산당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자유인이 된다. 거기다 하나 더, 이승만 박사가 인재를 많이 길러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은가요? 자원이 많은가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가진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 그 사람을, 자유를 가진, 자기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교육을 시켰더니 가진 건 사람밖에 없는 나라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해갖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우수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5대 공업국가, 7대 무역국가, 기독교 성장률 세계 1등, 경제 성장률 세계 1등,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뭘 말해주냐면요, 역사의 열쇠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이 과제에 따라 성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멸망의 문이 열리기도 해요. 대한민국 건국 지도자들은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목표를 위해서 공산당과 싸우고 토지개혁을 하고 교육혁명을 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적어도 성경은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성공적으로 써갔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비틀거리죠? 어제도 식사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셨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북한에 저렇게 3대 세습을 하고 기관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고모부를 그냥
공중 분해해버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화염 발사기로 자기 고모부를 태워 죽이는, 좀 북한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 북한이 좋다고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대부분 국민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 종북 세력 한 줌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이 얼마 안 되는 종북 세력이요, 대한민국을 지금 쥐고 흔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사람에 투자했어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길러냈어요. 역사는 어느 쪽이 사람을 길러내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게 돼 있어요. 선한 세력이 사람을 많이 길러내면 선한 역사, 선한 나라가 되는 거고요. 악한 자들이 사람을 잘 길러내면 악한 역사, 악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할까요? 뭐 이 얘기하면 너무 긴데요. 종북 세력이 사람 어떻게 길러내냐면요, 걔네들이 성지순례를 해요. 그 성지순례 코스에 부산이 반드시 들어가요. 부산에 어딜까요? 부산 미문화원. 부산에 미국문화원 있잖아요. 왜 부산 미국문화원 갈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죠?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무슨 성지냐면요, 반미 성지예요. 걔네들이 국토대장정이라는 걸 하는데요, 반미 성지를 돌아다녀요. 대구 폭동, 제주 4.3 사태,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이런 데를 청년들이 걸으면서요, 북한 역사관으로 교육을 받아요. 봐라, 강력한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 북한에서 만든 영화 보여주고, 북한 최고의 학자들이 왜곡한 반미 제국주의 역사, 이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한 20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땡볕에 같이 걷고, 밤이 되면 또 어떻게 하냐면 선배들이요, 같이 술 마시면서 고민 다 들어줘요. 야, 이놈이 혁명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예쁘장한 여자들이 밤엔 수청도 들어줘요. 인생 문제 다 해결해줘요. 돈도 주지, 먹을 거 주지, 예쁜 여자도 딱 이렇게 붙여주지. 그러면서 교육을 쫙 시켜요. 한 20일. 20일 같이 걷는 사이에 이 한국 젊은이들이 아주 강력한 팀워크, 동지애가 생겨요. 마지막 날 무슨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반미성지를 봤는데 이렇게 미국이 강하다, 세계 최강이다. 그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짓밟아갖고 지금도 식민지로 만들어갖고 저 뭐 대통령들 지금 다 미국이 뒤에서 조정하는 꼭두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에이, 평상시에 강의실에서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에이 이러죠. 20일을 듣고 보고 세뇌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하느냐. 이렇게 강한 미국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강한 조직이 있어야 된다. 강한 조직은 뭐냐? 수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조직이다. 이러고 마지막에 어버이 수령을 딱 얘기하면 한 달 20일 국토대장정 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세뇌가 돼갖고요, 맞다, 북한의 어버이 수령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저 우리보다 몇백 배 강한 미국과 싸우려면 어버이 수령 중심으로 뭉쳐야지. 야, 칼로 그어가지고 결사옹위 설설을 써서 2015년 현재도 이 나라의 주체 사상파 어버이 수령에게 혈서를 쓰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탄생해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잘못된 거지만 그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 무너뜨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교육하니까 그 교육에 따라 혁명 전사들이 길러져요. 그 혁명 전사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판사도 되고 방송계도 들어가고 대학 교수도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립대학 교수가 버젓이 나는 월급 받으면 11조 10분의 1은 어버이 수령에게 바친다. 국립대학 교수예요. 국립대학. 국가가 주는 월급 받은 사람이 11조를 어버이 수령한테 드려요. 울산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는 국문과 교수인데 레포트 주제가 뭐냐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그거 읽고요, 야, 어버이 수령은 위대하다 이렇게 쓴 학생은 A. 아니 이거 우상하고 거짓말이다, 김일성이 나쁜 놈이다, 너는 F.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뭐 북한 관련 사역하니까 한국에 그 신학대학 채플 설교하러 자주 갔어요.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참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겠죠. 한국의 보수 교단 채플에 제가 설교했는데요, 학생들, 야,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너희들 다 종북 세력 간첩 그러면 그거 이명박이가 박근혜가 만들어가지고 지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거짓말 치는 거다. 니네 그렇게 믿지? 야, 대한민국에 진짜 종북 세력이 있어.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면 꼭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 학교 학생들, 요즘 학생들 똑똑해요. 교수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거 듣고 이상한 거 있으면 녹음해요. 놈들이 녹음해서 그걸 곧바로 신고했다가 지가 불이익 있을까 봐 그걸 갖고 기다려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 학교 학생 가운데 학생들이 녹음한 거 갖고 와요. 목사님, 제가 1년 반 전에 이거 녹음했는데 드디어 이거 써먹을 때가 생겼네요. 아니,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한국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한 맺힌 사람, 민중의 영웅이 있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존경했다. 내가 못 사는 집 출신이다. 그분이 누구냐? 김일성이다. 바울 신학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다. 바울 신학 시간에. 재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 저는 이런 일을 매주 겪어요. 매주. 그 사람들이 교육을 잘했더니 대한민국이 그쪽으로 가갖고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요새 우리나라 보면, 그죠? 전 국민의 대다수는 다 열심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가 김일성 찬양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어요? 10%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갖고요,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딱 무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쓰러뜨리고 말겠다 이러고 덤비니까 지금 한국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제가 이 주사파 애들 하는 거 보고 열받아갖고 저는 주사파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요. 걔네들이 반미 성지순례 해갖고 저희 단체에서는 3년 전부터 휴전선 국토대장정을 해요. 여자애들도 군복 다 입고 철책선을 걸어요. 그 20대 애들이 보면, 야, 이거 북한, 저 바로 앞이 북한이거든요. 안보의식이 생겨요. 저희는 국토대장정 하는데 어디 하냐면은 8호호, 백마고지, 펀치볼 이런 데가 피해 삼각지, 6.25 전적지를 돌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싸웠다. 그럼 아무 생각 없던 젊은이들이 가서 눈물을 흘려요. 밤마다 북한 보고 기도해 2시간씩. 주여, 예수 정신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파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제가 1회 국토대장정을 했습니다. 제가 국토대장정하면 최고령 완주자죠. 저도 같이 걸어요. 저희는 5박 6일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다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일 하고 싶은데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은 다 교회로 가야 되죠. 제가 맨날 앞에서 걸어야 돼갖고 20대 학생들이랑 같이 걷다 보면 제가 아주 딸리죠. 그래서 대연 성결교회 와서도 제가 강사 접대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두 끼만 먹어요. 5월 6월에. 왜냐하면 살을 빼야 돼요. 지금 7월 달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걸으려고 제가 5월 6월 되면 이제 강사로 어디 가도 두 끼만 먹어요. 사양하고 적게 먹고 이제 살을 빼야, 저도 40대 중반인데 20살짜리들이랑 하루 8시간씩 걸으려면 좀 슬림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 8kg 뺐어요. 이게 한 3kg 더 빼갖고 이제 올여름에 가서 걸어야 되는데요. 그 1회 국토대장정 때 휴전선을 쫙 걸었더니 이 학생들이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코스가 서울이에요. 청계천을 쫙 걸어요. 그러면서 이 서울에 지금 난리죠? 동성애 축제에다가 무슨 이게 종북, 동성애, 이슬람, 서울이 지금 난리야. 야, 6.25 때 9.18 서울 수복, 그제 역사 가르쳐 주거든요.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딱 개양했는데요. 그 서울 수복 기념식 날 메가더 장군이 앞에 나와서 딱 연설하면서 어떻게 연설을 마쳤냐면요, 연설 딱 마치고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책에 실제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서울을 되찾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박사, 메가더 장군이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28 서울 수복식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얘기 가르쳐요. 지금 서울이 지금 동성애 축제하고 이게 이슬람에다가 종북에다가 난리인데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서울을 탈환해야 된다. 이러고 기도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청계천 한 2시간 걸어요. 그 마지막에 광화문에서 해단식을 딱 하는데요. 광화문까지 오면 애들이 일주일 걸었으니까 얼굴 새카맣게 타가지고 일주일 걷다가 다리 삐고 말벌에 쏘이고 가다가 또 어디 물리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상처투성이죠. 일주일을 땡볕에 걸었으니 그 뾰재지한 애들이요. 광화문에 마지막 해단식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우리가 해산하기 전에 또 걷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요. 저희가 1회 국토대장정 할 때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그날이. 정전협정 60주년 맞이해서 2014년 7월 27일 광화문 한복판에 대한민국 종북 세력 3,000명이 모였어요.
미군 철수해라, 양키 고홈 이러면서 3,000명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미군한테 매달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미군이 떠나면 북한에 핵이 있는데 우리나라 안보가 이게 괜찮겠어요? 미군 떠나면 외국 투자자들 빠져나와서 우리 경제가 붕괴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책을 세워놓고 미군 떠나라 그래야죠. 제 말이 맞죠? 그럼 미군 떠나라고 3,000명이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저놈들 박살내야 됩니다. 얘네들이 뭐 안보가 뭔지 뭐 좌파 우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놈들이 일주일을 휴전선 걸었더니 의식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래? 봤더니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서 7바퀴 돌재요. 거기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라고. 조사하자. 아주 지실대로 지친 애들이 그 광화문 광장 7바퀴 돌았어요. 아니 젊은 학생들이니까 또 몸싸움이라도 일어나면 곤란하잖아요. 저기 3,000명이고 우리는 75명인데 제가 체육대학 나온 등치 있다만 우람한 애들한테 야 혹시 몸싸움 나면 우리 애들 다치면 안 되니까 니들이 막아라. 그리고 체육 체대 애들 우람한 애들 앞세워갖고 3,000명이 미군 철수하라 소리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러면서 거기 7바퀴 찬송 가면서 돌았어요. 젊은 학생들이. 제가 뭘 봤냐면요 우리 애들이요 태극기 흔들고 손에 대한민국 만세 외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여리고성 무너져라 막 함성 통성 기도하면서 7바퀴 도는데요 저 종북 저놈들이 해코지 할까봐 저는 이거 담당 목사니까 걱정돼가지고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그 3,000명에 되는 종북세 이렇게 우리 애들이 기도하면서 가면은 슬금슬금 피해요. 이 영적인 카리스마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이 그걸 영빨이라 그러죠. 영빨이 막 풍겨나니까 이 75명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7바퀴 도는데 이 3,000명이 슬금슬금 피해요. 야, 이 젊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나라 사랑 가르쳐주면 되는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일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젊은이를 많이 길러내면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엄청나게 쓰임받을 거예요. 야, 인권이야 그거는. 아니 진보해야지 역사가 왜 퇴보해. 동성애라다 에이즈 걸리든 말든 목사가 동성애가 죄다 그렇게 설교하는 수국골통 목사는 감옥에 쳐놔야 돼. 이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동성애는 죄다 설교하는 목사 한 번 설교하면 벌금 1,000만 원, 2번 설교하면 3,000만 원, 3번 설교하면 감옥에 넣겠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깜빵에 보내는 법안에 찬성하면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피 흘려 이 나라 지켰는데 우리 아버지 삼촌들이 월남 가갖고 총알 맞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모래밥 먹으면서 고생해서 세운 대한민국 이 소중한 나라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많은 대한민국이 이 미제국주의 식민지 역사의 정통성이 없는 나라 친일파가 세운 나라 우리 역사의 정통성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다.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북한 비슷하게 기울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잖아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막아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산당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게 했어요. 토지개혁 교육혁명으로 신문제를 없애서 대한민국 국민 이 사람들이 양반의 노예 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했어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키워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했어요. 대연성결교회 와보니까 참 교회도 너무 아름답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점도 제가 참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이 대연성결교회에서 예수 믿고 자라난 우리 청년들이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 사람들이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기도해서 이만큼 이뤄낸 것처럼 이 대연성결교회에서 자라난 인재들이 청년들이 리더들이 통일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제사장 국가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대연성교회 들어오는 교인들마다
예수 사랑,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다 돼가지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되면 대연성결교회만큼은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발전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힌 크리스찬 리더를 길러내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